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최근 들어서 워낙 중국 경제 위기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주가는 지금 반대로 움직입니다.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 이상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중국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더 객관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상하이 봉쇄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때 상하이가 봉쇄된 다음부터 이 서방의 여러 투자은행들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4%대에서 3%대로 낮추고, 블룸버그 통신, 제가 아직도 기사가 기억나는 게 중국의 성장률 2%까지도 얘기하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런 어떤 중국 서방에 대한 어떤 그 중국에 대한 그 견해를 무시하듯이 지금 일단 주가는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먼저 성장률 전망부터 좀 살펴본다면 중국의 성장률 전망 어떻게 일단 보셨습니까? 중국의 경기 부양이 없다. 그러면 아마 이번 상하이 봉쇄가 대략 한 GDP 한 2% 이상 마이너스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4% 초반 정도, 그리고 약간 더 네거티브하게 보면 이제 3% 정도를 봐야 되는데, 그 2% 정도를 본다는 것은 좀 정세가 반영이 된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의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 중국이 아직도 3월 달에 만들었던 5.5% GDP 목표를 중국 정부가 바꾸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것이 하반기에 강력한 5.5를 달성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경기 부양책을 쓸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당연히 지금 추론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 3%대는 너무 낮은 추세고, 아마 4에서 5, 또 중국 정부가 이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면 12% GDP가 6%로 떨어지자 사조위안 퍼넣어가지고 바로 12%로 6%포인트나 이제 올린 전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같은 경우는 시진핑 정부 2기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마지막 해 정부가 목표치를 미달하는 일을 만든다. 이런 것들은 약간 이제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방 세계가 보고 있는 중국 GDP는 너무 낮게 보는 것 같고, 중국 정부의 하반기의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아마 4에서 5.5 사이 이제 그 정도로 아마 갈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최근에 좀 특이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이 대중국 해외 투자가 늘어난 걸 좀 보면서 이게 두 가지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워낙 이제 올해 연초에 대중국 해외 투자가 급격하게 줄어든 상태였기 때문에 기저효과냐, 갑자기 늘어난 것뿐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 중국에 대한 경제 전망이 좋지 않다면 갑자기 해외 투자가 이렇게 늘어날 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양쪽 해석이 다 있던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이게 참 묘한 건데요. 그래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돈은 반대로 움직였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볼 거냐는 건데, 돈은 이념도 없고 사상도 없고 오로지 돈 되면 들어가고 돈 안 되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방 보도를 보면 중국은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6월 달에 셋째 주까지 들어온 걸 보면 월 단위로 보면 외국인 자금이 587억 달러가 들어왔어요. 한 달에. 우리는 그 정도 돈이 빠지고 있는데, 근데 3월 달에 이제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난리 났을 때 중국에서 대략 한 450억 불 정도 돈이 빠졌어요. 근데 지금 6월 셋째 주까지만 보더라도 그걸 넘어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왔다. 이것은 이제 외국인이 바라보는 중국 시장에 대해서 다른 시각이 있다는 것이고, 또 이제 이 주식 투자하는 것 말고 FDI를 봐야 되는데, 그럼 기업하는 사람들은 중국에서 발 빼고 있냐? 이것도 이제 이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굉장히 다른 것이, FDI를 보면 5월 달까지 작년에 716억 달러 들어왔는데요. 지금 금년 들어서 5월까지 878억 달러 들어와가지고 누계로 23% 정도 더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FDI나 그 외국인 자금들이 중국 시장으로 들어간 것이 줄어들거나 이것이 정치하지 않고 있다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최근 들어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봤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미국이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아주 제일해버리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특히 그 수단으로 IPEF가
중국을 완전히 공급망에서 배제시키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보셨던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왜 해외 투자가 늘었느냐 이런 궁금함이 생기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IPF는 이것이 경제적인 실리보다는 정치적 아젠다의 성격이 강한 이제 그런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오셨지만 명확하게 한 것은 IPF에 우리가 맨 먼저 한국을 먼저 가입시킨다는 것이고 IPF의 목적이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시킨다.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농담이긴 합니다만은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게 아니고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러 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부터 가신 거 보니까. 네. 근데 지금 놓고 보면 IPF가 결국은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한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엄청난 리스크인데 문제는 이것이 어떤 영향을 있냐는 것은 돈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주식 시장을 놓고 보면 이것이 엄청나게 흔들려야 되고 리스크가 커야 되는데 오히려 최근 뭐 바이든 대통령 방문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랐어요. 그 얘기는 IPF가 이것이 실제적인 실효성이 굉장히 약하다. 이제 그걸 아마 투자가들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IPF의 그 문제를 놓고 보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IPF는 이것이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라 정부 협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국회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시행은 할 수 있지만 정권이 바뀌어버리면 이것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 그 두 번째는 이것을 실행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어기면 그럼 이거 제재 수단이 있냐? 그런데 제재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앞으로 2년 뒤에 그 연임을 하실 수 있을까? 최근에 자전거 타다가 또 넘어지셨다고 그러던데 퇴임하시면 82세인데 연임의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지금 이 정책은 2년 뒤에 지속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실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입하는 나라들이 뭔가 이득을 얻어야 되는데 공급망 배제하자 그랬을 때 당연히 중국의 보복이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시장이 그만큼 줄어드는 건데 미국이 그 시장을 대신해 주거나 또는 중국이 보복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막아줄게 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방어 조항이 없는 거죠. 그리고 되게 그런 이제 지역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관세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세금 낮춰주는 게 들어있는데 IPF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미국의 노동자들의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빼버린 것 같은데 그렇게 놓고 보면 동남아의 대부분의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러면 공동의 전선에 참여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한테 실익이 뭐야?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막상 실행이 됐을 때 동맹의 배반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의 주식시장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의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급망에서 배제한다는 얘기들 이런 목표들이 나온 다음에 애플이 이제 중국에서 생산을 하지 않고 생산 기지를 베트남이나 또는 인도까지 옮기겠다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심지어 베트남은 굉장히 구체적인 기사가 또 나왔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중국하고 점점 결별하는 것이 아니냐, 구체적으로 봐라 애플을 봐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적어도 2, 3년 내에는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거의 15년 이상 구축된 이 핸드폰 생산의 생태계는 스마트폰의 생태계는 중국이 최강입니다. 그래서 이 최강의 생태계를 버리고 뭐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인도로 갔을 경우에 첫 번째 원가 맞출 수 있냐, 두 번째 생산성 맞출 수 있냐, 여기에 이제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것이 공장 옮기고 뭘 하고 하는데 1, 2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볼 때는 3년 내에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이번에 이제 미국 정부의 액션이라든지 또는 이제 예기치 않은 그런 이제 재해에 이것이 한 군데다가 몰빵을 쳤을 때 리스크 때문에 분산하자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할 것 같아요. 근데 재미난 것은 박스콘이 이게 뭐 애플의 공장 이전 때문에 종업원을 줄인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5월 24일 날 나온 보도를 보면 조금 더 아이러니하게도 애플이 박스콘 정조 공장에 아이폰 14 이거 생산 때문에 이것의 종업원을 더 많이 뽑아줘라, 채용을 늘려달라는 통보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지금 삼성과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첨단 핸드폰의 시장을 장악해야 되는 그 애플의 입장에서는 어설프게 라인을 옮겼다가 삼성에게 밀릴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이것이 박스콘의 OEM을 갑자기 줄인다거나
또 이전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긴 시간에 걸쳐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봐야지 지금 현재에 갖춰진 생태계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적어도 2, 3년에는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그런 건가요? 진짜 중국 증시가 미국보다 최근에 선방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걱정은 혹시라도 이 중국 증시는 워낙 먼저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나면 무조건 반등하는 자율적 반등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중국 증시가 이게 진짜 반등한 것이냐 아니면 빨리 떨어져서 일시적인 반등이냐라는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은 뭐 주식이라는 게 주인 따라 나간 이제 강아지라고 보는 건데요. 그래서 강아지가 먼저 나갔다가 이제 주인한테 찾아 돌아오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경기가 바닥 쳤냐 안 쳤냐가 이것이 추세적인 상승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데 이번 그 2020년 이후에 최근 2년 동안의 세계 경기는 누가 코로나를 먼저 안정화시켰냐 하는 것이 이게 경기 선도하는 국가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뭐 과거에는 항상 미국이 경기를 선도했지만 이번엔 특이하게 중국이 코로나를 발병은 시켰지만 강한 사회적 통제력으로 이걸 빨리 안정화시키는 바람에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먼저 경기가 좋았고 가장 먼저 이게 하강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경기가 피크에서 떨어지고 있는 단계고 중국은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술적 반등이냐 추세적인 바닥치기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외국인 자금이 왜 이렇게 몰리냐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돈이 무엇보다도 현명한데요. 지금 전 세계는 제일 두려운 것이 미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지만 중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돈을 풀면 죽은 고양이도 튀어오른다는 것이 금융의 이제 뭐 속설이긴 한데 미국은 이제 퀀티티브 타이트닝을 들어갔고 자산 축소를 들어간 반면에 중국은 이제 코로나가 빨리 안정화되는 바람에 2020년부터 부채 비율을 낮추고 통화량을 줄였어요. 네. 근데 이번에 코로나19의 이제 재확산을 계기로 이걸 다 이제 풀어버리는 부채도 늘리고 대출도 늘리고 통화량도 늘리는 그런 세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경기의 그 바닥 탈출, 거기에 금리 인하, 그리고 이제 이게 통화량의 증가, 요 세 가지가 아마 미국 시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가고 있는 진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중국에 대해서 제일 신기했던 건 항상 이 생산자 물가는 정말 빠르게 올랐었는데 최근 2년 동안 근데 그에 비해서 소비자 물가는 잘 오르지 않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중국 경제는 왜 이렇게 다르냐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은데 왜 이런 특이한 현상이 중국에서 일어난 건가요? 그게 이제 그 중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진 대국이긴 하지만 이게 개발도상국이다 보니까 아직도 먹는 것의 비중, 소위 말하는 엔겔 계수가 높아요. 그래서 이 국민들의 체감 물가에는 먹는 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줍니다. 뭐 14억이 먹는 거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CPI 구성 요소 중에서 먹는 것의 비중이 33%, 3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공업 물가 같은 경우는 공업 제품의 경우는 그 가중치가 낮아요. 그래서 이게 PPI가 8% 하더라도 CPI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작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농담으로 얘기를 하지만 돼지가 은행을 턴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돼지고기에 뭐 중국인들이 먹는 고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돼지고기인데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을 해버리면 이것이 소비자 물가가 전개금리를 초월해버리면 은행에서 돈이 빠져서 다른 데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돼지가 은행을 터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지금 중국이 PPI가 8%, 7%를 가더라도 CPI가 2.1밖에 안 되는 이유는 돼지고기 가격의 급락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2년 전에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돼지가 뭐 수억 마리 죽는 바람에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돼지고기 회사들이 주가가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돼지는 한 6개월만 지나면 어미돼지가 이제 새끼를 낳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돼지고기 가격의 급락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원자재나 뭐 곡물, 석유 가격이 급등해도 돼지고기가 이것을 완충을 해줘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개발도상국의 먹거리의 비중이 큰 CPI 구성 요소가 이게 CPI가 2%대를 유지하게 되는 비밀이라는 비밀입니다.
CPI는 그렇게 이제 돼지고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하셨지만 또 이제 궁금해지는 건 이제 생산자 물가가 많이 오르면 당연히 수출하는 물가도 올라가는 게 다른 나라에서는 있는 일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대미 수출 물가가 이 생산자 물가에 비하면 훨씬 덜 올랐더라고요. 좀 비슷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그런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도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아이러니하지만 병 주고 약 주는 나라다. 그래서 코로나19를 발병시켜서 전 세계를 고통에 빠뜨렸지만 또 이게 가장 먼저 강한 사회 통제력으로 코로나를 통제하는 바람에 이 제조업의 가동이 가장 먼저 정상화가 됐어요. 그래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늦게 이제 코로나가 안정화되는 바람에 생산 차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 저가 일상용품의 수출이 날개돋이 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2020년, 21년에 보면 수출이 두 자릿수 20%대를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규모의 경제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수출이 두 자릿수의 높은 성장을 했던 것 중에 또 하나 아이러니는 중국이 역시나 또 이게 병 주고 돈 벌어 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발병을 했지만 빠른 시간 내에 안정화를 시키는 바람에 마스크라든지 방역복이라든지 뭐 진단기기 같은 것들이 중국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전 세계로 수출을 늘리는 바람에 이게 뭐 한때 보면 전체 수출에 지금까지 전혀 없던 것이 15% 20%까지 가게 돼요. 그 중요한 수요자 중에 하나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바람에 뭐 그런 요인들이 대미 중국 수출의 이제 급증 또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이제 수출 물가의 안정 그런 쪽에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제 항상 우려를 하는 목소리 가장 대표적인 걱정거리가 바로 부동산 거래가 급감을 했다. 혹시라도 이거 중국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 중국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중국의 부동산 거래 급감 이건 큰 문제가 아닐까요?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3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5월 말까지 두 달 반 동안 거의 대도시의 이동을 정지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러 복도방에를 못 갔던 거죠. 그게 이제 거래 면적의 감소로 이어진 것이고 봐야 되는 것은 이게 중국의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었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것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것은 해제가 풀린 6월 달에 2주간의 일간 이제 거래 면적을 보면 그 30개 대도시를 데이터를 보면은 금년 1월 달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그게 이제 두 달 반 동안에 거래를 못했던 분노의 구매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거래 면적의 감소를 가지고서 중국 부동산의 불황이다, 위기다 하는 것은 완전 넌센스다.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작년 6월 달에 중국의 최대 부동산 회사인 헝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 이후에 뭐 계속적으로 이제 중국의 부동산 위기론을 얘기를 했지만 근데 재미난 것은 아직도 헝다가 부도 처리가 안 되고 그냥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업계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그것도 뭐 지난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중국의 그 50대 부동산 회사 중에서 헝다가 1등이긴 한데 점유율이 5%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헝다라고 하는 회사 10대 부동산 회사 중에서 중국이 부동산 경기 안정을 위해서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 그걸 어기고 세 가지 다를 바이올레이션 해가지고 중국 정부로도 제재를 받은 회사는 헝다 부동산하고 우리 제주도에 투자를 했던 녹지그룹 요 두 개의 그룹만 그랬고 나머지 8개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죠.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1등하는 부동산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중국의 위기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넌센스다. 5%의 점유율도 안 되는 그 한 개 회사가 부도가 난 것이지 중국 전체가 부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중국 경제가 이제 회복을 먼저 한다면 그 가정하에서 중국의 경기 회복을 이끌 주요 산업이 있다면 어떤 산업들이 이끌게 될까요? 그래서 중국을 놓고 보면 당연히 이번에 GDP는 정부 재정 지출하고 이게 감세로 맞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목표는 재정 적자를 2.8% 내는 걸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금년에 한 5% 이상 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금을 작년에 한 1조 1천억 정도 깎아줬는데 이번에 한 2조 5천 이상 깎아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대략 한 GDP에서 2, 3% 정도를 커버를 해가지고 GDP 목표를 맞출 거고. 그러나 중국도 지금 소비가 전체 GDP의 기여도가 한 69% 정도 됩니다.
소비가 죽으면 죽도밥도 안 되는데 그래서 중국이 지금 소비 부양을 위해서 그 부양할 산업 잡을 땐 눈에 띄는 건 두 가지. 첫 번째 자동차, 두 번째 부동산.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중국도 지금 소비 품목 중에서 최대 품목이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중국 1년에 자동차를 2,600만 대 가까이 사기 때문에 이 자동차 경기를 부양하게 되면 전방 산업인 이제 철강 산업 이런 산업들이 기계 산업이 따라오게 되고 또 후방 산업인 이제 소비 이게 따라오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구매세를 깎아준다든지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보조금 지급을 연장한다든지 또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는 자동차를 살 때 번호판이 없으면 운행을 못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한 달에 2만 대, 3만 대 이런 식의 제한을 해서 두는데 이거를 이제 풀어주는 등 뭐 이런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경기 부양의 1순위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되는 업종이 이게 가장 먼저 봐야 될 거고 두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아까 위기론을 얘기하셨지만 중국은 최근 2년 동안 2019년부터 20년, 21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게 부동산 경기 단속을 했기 때문에 과열의 위험이 없어요. 근데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지만 GDP 숫자를 맞추려면 부동산 건드리면 바로 갑니다. 부동산을 부스팅 시키면 전방 산업인 시멘트, 철강, 건자재 산업이 뜨게 되고 건물이 완공돼 가면서 당연히 지금 이게 기계 산업, 그다음에 가구, 자동차, 가전 이게 줄줄이 사탕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지금 중국 정부가 보면은 지금 2선 도시, 그 3선 도시 중심으로 부동산에 대한 뭐 예를 들면 1가구 1주택 또는 이제 그 대출의 한도 제한 이것들을 계속 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두 가지 산업이 아마 경기 회복에 가장 먼저 이제 눈에 띄는 이제 산업이고 또 지금 중국 정부로서는 가장 많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9년에 4조 위안을 퍼넣어서 도로 항만 이런 것을 왕창 투자를 했지만 이번에는 그거 투자 안 합니다. 네. 철저하게 IT, SOC 그래서 예를 들면 IDC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거 투자하는 이제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은 IT 인프라 요게 이제 아마 3대 경기 회복의 견인차가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은데요. 다음 편에서는 중국 경제의 고용 상황이나 아니면 다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여쭤볼까 하고요.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one, fight.